옛날 옛적 구미 땅에 김학규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한때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대대로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남의 땅을 빌려 붙이며 연명하는 몰락한 양반, 즉 잔반 신세였다. 허, 조상님 뵐 낯이 없구나.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이름 석자.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올리는 것이 소원이건만 이놈의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도 조상을 받드는 도리도 다 저버리고 살아야 하니 이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영감, 그래도 우리 아들이 김천에 벼슬길이 났으니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넉넉지 않아도 아들에게 어떻게든 글을 배우게 한 덕이었다. 사실 그 벼슬길은 부모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길이었다. 김씨 부부는 아들의 책 읽는 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들의 배를 줄이며 버텼다. 끼니 대신 물로 채울 때가 잦았고 소작을 붙여 얻은 귀한 쌀알은 자신들의 입 대신 아들의 서당비로 들어갔다. 김학규는 식구들이 보름은 너끈히 먹을 쌀 한 마를 등에 지고 훈장댁으로 향할 때마다 허기짐에 다리가 후들거리곤 했다. 하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쌀은 똥이 되지만 내 자식 머리에 들어가는 글은 보석이 된다는 일념으로 그 모진 굶주림을 견뎌냈다. 아들은 그런 부모가 몰래 부엌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고 그 눈물은 밤새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었다. 그렇고 말고 내 배를 고른 한이 있어도 자식 글 공부만은 멈추게 할 수 없었지. 본래라면 한양 과거장으로 보내 대과급제를 노려야 할 제목이거늘. 이 못난 애비 만나 노잣돈 한 푼 없어 아전길로 밀어넣은 것이 못내 가슴에 사무치는구나. 번듯하게 과거를 보아 대과에 급제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으나 천리길 과거장으로 보낼 노잣돈조차 없던 가난이 결국 자식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뼈대 있는 가문으로서 낮은 벼슬인 아전길로 자식을 등 떠민 것이 못내 가슴 한구석에 한 우로 남았으나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김씨 내외에게 허락된 유일한 숨구멍이기도 했다. 그래도 어쩌겠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불씨는 오직 그 아이뿐인 것을. 비록 시작은 미천한 아전이나 그 아이가 우리 부부의 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유일한 희망이니 이제는 믿고 지켜봐야지. 아들은 부모의 희생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순종적인 효자였다. 김천 관하로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은 거친 부모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부모의 굽은 등과 앙상한 팔다리가 모두 자신을 가르치느라 그리 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위해 평생을 굶주리며 사셨던 그 세월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김천에 가면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두 분을 정승처럼 모시겠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가 효도를 다할 때까지 건강만 하십시오. 허허, 녀석도. 네가 가서 큰 탈 없이 관아이를 보는 것이 효도다. 우리는 걱정 마라. 이제 너만 잘 되면 이 애비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은 부모에게 절을 올리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자신은 평생 비지죽을 먹더라도 부모님 상에는 반드시 기름진 고깃국과 흰쌀밥이 끊이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이다. 그 결연한 효심이 훗날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의 김학규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굶주려 뒤틀린 배를 움켜쥐며 아들을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내 아들은 그 희생을 아는 아이다. 그 아이의 효심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할 것이니 이제는 내가 그 덕을 보며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김학규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어렵게 아들을 김천관아의 아전으로 밀어넣었다. 아들은 부모의 소망을 알기에 눈물을 삼키며 김천으로 떠났다. 이제 되었다. 내 자식은 글을 아는 데다 비록 낮은 벼슬이나 저 아이가 김천 땅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보 영감, 이제 곧 소식이 오겠지요? 아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우리도 남들처럼 허리 좀 펴고 살 수 있겠지요? 염려 말게. 우리 아들은 효심이 하늘을 찌르는 아이지 않소. 반드시 우리를 봉양할 것이네. 아들이 김천으로 떠난 지 2달여가 지났을 무렵 아들의 지인이 나귀의 짐을 싣고 김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보찜 안에는 쌀 앞말과 엽전 꾸러미 그리고 아들의 정성이 담긴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실 조선의 아전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 따로 없는 자리였다.
관아 일을 보며 얻는 수수료나 지방관이 챙겨주는 몫이 수입의 전부였으니 아들이 보낸 이 재물은 제 입에 들어갈 쌀을 통째로 덜어내고 제 몸 누일 방 한 칸 얻을 돈을 아껴 모은 피땀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김학규는 그저 아들의 출세가 가져온 풍요라며 기뻐할 뿐이었다. 아이고 영감.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귀하디 귀한 쌀 한 말에 엽전 몇 꾸러미까지 보내왔습니다. 일이 많은 것을 보내다니 김천과나 형편이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오, 이것이 정녕 우리 아들이 보낸 것이냐? 쌀 한 마리 말이 쉽지. 그 귀한 걸 이리 금방 보내다니. 사또 어른께서 우리 아들을 보통 아끼시는 게 아닌 모양이로구나. 허허허. 아들은 끼니 때마다 관아에서 내어주는 식사용 쌀을 제 입에 넣는 대신 주머니에 담아 모았고 먼 길 찾아온 민초들에게 서류 한 장 써주고 받은 정당한 수고비 몇 푼을 단 한 조각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남들이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일 때 아들은 냉수로 배를 채웠고 남들이 비단 옷을 탐할 때 아들은 달아빠진 무명옷을 기워 입으며 이 쌀 한 말과 엽전 꾸러미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있던 날이었다. 김 씨는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맞춘 푸른 도포를 곱게 차려입고 잔치 마당으로 향하였다. 이제야 내가 몰락한 양반이 아닌 출세한 자식의 아버지로 인정받는구나. 이 기쁨을 누가 알겠는가? 비록 자식이 맡은 소임이 고작 말단 아전 신세였으나 김 씨는 이미 아들을 고관대작 정승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며 가난에 짓눌렸던 지난 세월의 보상이라도 받듯 위태로운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김 선생 도포가 아주 보기 좋소이다. 아드님 덕에 안색이 환하십니다. 그려? 허허, 별 말씀을. 김천 관아 일이 바쁠 텐데도 아들놈이 부모 생각하여 살림을 넉넉히 챙겨주니 늙은 몸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술을 몇 잔 마시고는 아들의 벼슬과 봉양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는 아들이 이리 풍족하게 부모를 모시니 자신은 가히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행복한 부모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보게들, 내 자식 자랑 좀 하나 더 하겠네. 김천고을 아전 자리가 보통 자리인가? 내 아들이 워낙 일을 똑부러지게 하니 사또 어르신께서도 아주 예뻐하신다는구만. 덕분에 이 늙은 아비는 앉은 자리에서 흰쌀밥에 고깃국을 받아먹고 있으니 이만하면 내 팔자가 상팔자 아니겠나? 허허허. 맞습니다. 맞지요. 그댁 아드님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을에서 자네 아들이 효자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걸세. 그때 잔치 마당 구석에서 김학규의 오랜 친구가 조용히 걸어왔다. 친구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오, 자네, 이리 와 앉게. 자네는 왜 이리 수척한가? 나는 내 아들 덕분에 이리 호강한다네. 자네 오랜만일세. 자네는 참 보기 좋네. 허나 내가 김천에 다녀올 일이 있어 자네 아들 집을 잠시 들러보았네만. 김천? 우리 아들에게 별일 없었는지 혹시 보았는가? 자네가 가보았으니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우리 아들 내외가 어떻든가? 친구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김학규의 귀에 대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은 김 씨의 안락했던 삶을 산산조각 내는 비수와 같았다. 이보게, 자네 아들 내외는 비지죽을 쑤어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네. 글쎄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모르긴 몰라도 변변한 반찬도 없는 모양이더군. 자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 일러주는 것 일세. 오해는 말게. 뭐라? 비지죽이라니.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우리 아들이 집으로 살림을 이리저리 챙겨주는 게 얼만데 어찌 비지죽을 먹는단 말인가? 김 씨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네. 허나 그게 다 자네 아들의 피와 눈물이라네. 그 고을에 사는 강진사댁 하인놈 하는 말이 그 아전은 우리 아버님은 평생 가난에 한이 맺힌 분이니 나 하나 굶더라도 아버님 상에는 흰쌀밥이 올라야 한다며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 고향으로 보낸다는구먼. 자네 며느리가 하도 살림이 넉넉치 않아 힘이 들어 이웃에게 넋두리한 것을 흘려들은 모양인데 정확치는 않아도 내 듣기로는 크게 틀림이 없는 것 같네.
게다가 이것은 관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자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일이 전하는 것일세. 자네가 여기서 고깃국 먹는 동안 자네 아들은 허리띠 졸라매며 뼈가 삭고 있는 것 같으니 자네가 좀 가봐야 하지 않겠나? 김학규는 친구의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방금까지 자랑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목구멍으로 넘어간 기름진 음식이 독처럼 느껴졌다. 설마 그럴 리가. 내 아들이 날 속일 리 없지 않은가? 하지만 친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내 자식이 혹여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여태껏 뭘 하고 있었나? 자네 말이 정녕 사실인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정말로 그러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직접 보고 온 것을 어찌 거짓이라 하겠나?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게.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보내준 비단옷과 쌀밥이 노인의 눈앞에 아들의 비지죽과 겹쳐 보였다. 나는 아들을 벼슬 시켰다고 기뻐했건만 결국 아들의 고생 위에 내 안락을 쌓았구나. 나는 벼슬아치 아비가 아니라 자식의 피를 빠는 거머리였다. 내일 당장 김천으로 가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짐승 같은 애비를 용서해달라 빌어야겠다. 영감, 왜 이리 밤새도록 뒤척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갑자기 우리 아들의 살림이 걱정되어 얼른 좀 다녀와야겠네.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부인에게 김천의 아들에게 잠시 안부만 확인하고 오겠노라 말하고 노자도 챙기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쌀밥을 먹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의 고생을 확인하러 집신을 신고 천리기를 나선 것이었다. 노자라니. 내 아들의 고생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어찌 아들의 돈을 쓸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죄를 갚으러 가는 길이다. 집신에 의지한 김 씨의 발걸음은 이틀 만에 김천 땅에 닿았다. 김 씨는 김천과나 부근의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김 씨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부디 친구의 말이 거짓이기를. 부디 내 자식이 넉넉히 살고 있기를. 저기 저 모퉁이를 돌면 관악 근처에 작은 기와집이 하나 있어. 그 집 아들이 아전 벼슬을 한다고 들었소이다. 김 씨는 일부러 점심때가 되기를 기다려 아들의 집 근처에서 수모대를 맞추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김 씨는 조심스레 아들 집 담장 아래로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마당에는 잡초가 조금 나 있었고 집안 살림은 단출하기 그지없었다. 어찌 살림이 이리 소박한가? 살림을 그리 많이 보냈는데. 바로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상을 마주하고 앉아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흰쌀밥 대신 허여멀건한 비지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추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었단 말인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김 씨는 자신이 먹었던 흰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새로 맞춘 도포가 떠올라 목이 메었다. 아들은 비지죽을 덤덤하게 먹고 있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을 향해 무너져 통곡했다. 야, 이놈아, 네가 어찌 이리 먹고 있단 말이냐? 아, 아버지.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다. 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느라 네가 네 몸을 이리 해치고 있었단 말이냐? 이 못난 애비는 내가 보내준 살림으로 호의호식했는데 너는 이 비지죽이 웬 말이냐? 김학규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며 울부짖었다. 아들은 엎드려 울먹이며 부모님을 속여야 했던 이유를 변명했다. 그러나 그 변명은 자신의 공공함을 감추고 부모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아버지, 소자를 꾸짖지 마옵소서. 이 비지죽은 저희 부부가 가난하여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뭐라? 그럼 무엇 때문에 이리 찬도 없이 죽만 먹는단 말이냐? 저희는 벼슬길에 오른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자 스스로 경계하는 중입니다. 또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청빈의 덕목을 닦아 더 큰 벼슬길로 나아가기 위한 수련입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걱정을 끼칠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헌신적인 효심과 더불어 벼슬에 올랐어도 청빈을 잊지 않는다는 강직함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정말로 더 큰 뜻을 품고 고행하고 있다고 고지들었다.
아, 내 자식은 나 같은 못난 애비와는 다르구나. 효심이 지극한 것을 넘어 군자의 도를 닦고 있구나. 내가 감히 이 아이를 꾸짖을 자격이 없다. 아들아, 내 뜻이 그러하다면 이 애비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느냐. 네, 효심이 이리 깊으니 하늘도 너의 앞날을 도울 것이다. 아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집에서 오래 머물게 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엽전 10량 꾸러미를 꺼냈다. 이 돈은 아들이 그동안 비지죽을 먹으며 아껴 모은 돈이었다. 아버지, 이 돈은 저희 정성의 전부이니 거두어 주십시오. 멀리 고생하시며 오셨으니 부디 인호자로 편히 돌아가십시오. 아들은 김씨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드리려 하였다. 아니, 내가 이 돈을 어찌 받는단 말이냐. 네 놈이 피눈물 흘려 모은 돈을 이 애비가 노자로 쓸 수 없다. 도로 넣어두거라. 아버지, 어찌 소자의 마음을 거절하십니까? 이 돈을 받아가시지 않으면 소자의 효심이 부모님께 거절당한 것이 됩니다. 소자가 비록 아전이지만 부모님께 노자 한 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다 생각하실까 두렵습니다. 네, 효심이야 하늘이 알지 않느냐. 네가 비지죽을 먹는데 어찌 내가 이 돈을 탐하겠느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보이자 김씨는 더 이상 아들의 체면과 효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알겠다. 네 마음을 생각해서 받겠다. 허나 이 돈은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맡아두는 것이니라. 네, 효심이 이렇게 지극하니 하늘이 감동하여 갚아주실 것이다. 며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이 돈은 내가 잘 갖고 있다. 돌려줄 터이니 염려 말거라.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이 돈은 내 노자가 아니다. 이것은 내 자식의 생계요. 피땀이 엉긴 증표다. 내가 고이 가져가 반드시 너의 살림에 보태줄 날이 올 것이다. 김씨는 아들 내외에 대한 죄책감에 돌아서 나오는 길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주무시고 가시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자 차마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어 얼른 집을 나서고야 말았다. 김씨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아들의 집을 다시금 돌아보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문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땅바닥에 엎드려 작별의 예를 올리고 있었다. 아들아, 못난 애비를 위해 끝까지 거짓을 고했구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비지죽을 먹는다고? 그 초라한 상차림이 어찌 수행이겠느냐. 그것은 네 뼈를 깎고 살을 붙여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픈 피눈물이었거늘. 아들의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하며 믿으려 했던 아비의 마음은 차가운 길 위에서 비로소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보내온 쌀 한 말과 엽전 꾸러미가 아전의 권세에서 나온 전리품이 아니라 제 목숨을 덜어내어 보낸 효심의 살점이었음을 김씨는 이제야 똑똑히 보고 있었다. 내 눈으로 그 비참한 밥상을 본 이상 이 애비가 어찌 예전처럼 고깃국을 넘기고 양반 체면을 차리며 살겠느냐. 이 돈은 엽전이 아니라 네 피다. 아들아, 이제는 이 애비가 너를 위해 살 것이다. 네가 짊어진 짐을 이제는 내가 나누어 지마. 품만의 엽전 꾸러미가 마치 뜨거운 달군 철처럼 김씨의 가슴을 지저댔다. 남들에게 으스대며 자랑했던 아들의 출세가 실상은 아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공든 탑이었음을 깨달은 그의 눈에서 그제야 억눌러왔던 통곡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김씨는 한참을 걷다가 정자나무 아래에서 지쳐 쉬었다. 노인은 주머니 속에 10량 꾸러미를 꺼내 만져보았다. 엽전 하나하나가 아들이 겪었을 고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노인은 10량 꾸러미를 도포 안주머니에 단단히 넣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러나 하늘은 이 효심의 증표를 가만두지 않았다. 김씨는 아들의 비지죽 고생을 떠올리며 정신없이 길을 걸었다. 집시는 이미 달았으나 아들의 돈 10량 꾸러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피로도 잊었다. 그러나 김씨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잠시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아까 정자나무 밑에서 확인했던 엽전 꾸러미가 도포 자락 아래로 스르륵 풀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엽전을 잘 지켜야 한다. 돈을 잃은 줄 모른 채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한참을 걷던 김씨는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도포 안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그는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듯했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엽전이 어디 갔단 말인가? 김 씨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엽전을 찾으려 했다. 양반의 체면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자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돈 10냥을 잃은 것보다 자신에 대한 원망이 점점 더 차올라 어찌할 줄 몰랐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는 어찌하여 이리 어리석은가? 내 아들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건만 나는 그것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돈을 찾지 못하면 나는 영영 내 자식에게 면목을 세울 수 없다. 김 씨가 숨을 헐떡이며 길을 되돌아가던 그때 저 멀리서 말을 탄 사내가 김 씨가 오던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인품이 고결해 보였다. 노인장, 이 길을 어찌 이리 급히 가시오?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소? 큰일 났소. 큰일 났소. 내 자식이 준 열량 노자를 잃어버려 그것을 찾으러 가는 길이오. 그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돈이오. 마상객은 김 씨의 절박함에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묵직한 엽전꾸러미 하나를 꺼내들었다. 함, 노인장. 내가 길을 오다가 이 돈 꾸러미를 보았소이다. 흙먼지 속에 떨어져 있기에 누군가 잃어버렸을까 싶어 가져왔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시오. 아, 세상에. 이것이 맞소이다. 이리 고마울 수가. 김 씨는 마상객의 말 꽁무니를 향해 연신절을 올렸다. 세상에. 어찌 이 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아니요. 그저 물건의 주인을 찾아준 것뿐인데 은혜라니요.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은 언제 곧 돌아오는 법 아니겠소. 허허. 저는 이만 가보겠소이다. 마상객은 웃으며 갈 길을 떠났다. 김 씨는 하늘이 아들의 효심을 굽어 살펴 돈을 돌려주신 것이라 믿었다. 이것이 김 씨가 얻은 첫 번째 은혜였다. 김 씨는 잃었던 돈을 되찾자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시는 이 돈을 잃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도포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꾸역꾸역 꿰매어 넣었다. 참,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 돈을 잃을 뻔했는데 저리 귀인을 만난 덕분에 되찾았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로다. 김 씨는 마상객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면서 엽전 꾸러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씨가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비가 쏟아졌다. 그가 건너야 할 큰 냇가에 도착하자 갑자기 홍수가 일어 물살이 무섭게 내려치고 있었다. 그때 강물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젊은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물살에 휩쓸려 죽음 직전에 놓인 사내는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다. 젊은 사내는 기진맥진하여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도와주시오. 제발 도와주시오. 하고 외치고 있었다. 저런, 젊은이가 물에 빠졌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김 씨는 측은지심에 어쩔 줄 몰랐으나 불어난 강물에 감히 나설 수는 없었다. 강가에는 동네 한량들이 모여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헤엄을 칠 줄 알았으나 거친 물살을 핑계로 이 위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쯧쯧, 물살이 거세니 목숨 걸고 들어가야겠군. 돈 100냥은 주어야 내가 움직이겠다. 에이, 암만 그래도 100냥은 무리지. 10냥이라도 준다면 몰라도. 그래도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공짜로 할 수는 없지.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구경꾼들의 외침이 김 씨의 귀에 박혔다. 김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머니 속에 엽전 10냥을 움켜쥐었다. 그는 잠시 갈등에 빠졌으나 곧 결단을 내렸다. 이 돈은 내 아들의 심장이다. 허나 이 심장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면 이보다 더 값진 효가 어디 있겠는가. 내 아들도 이를 원할 것이다. 이보시오. 내가 10냥을 내어놓을 터이니 저 목숨을 살려주시오. 여기 내 아들이 준 귀한 노자가 있소. 김 씨의 절박한 외침과 10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자 구경꾼 중 한 청년이 즉시 옷을 벗어 던지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조수 영감, 그 돈은 내 것이오. 청년은 거친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 사내를 붙잡아 힘겹게 강가로 끌고 나왔다. 김 씨의 10냥이 한 생명을 구하는 인연의 끈이 된 순간이었다. 물에 빠졌던 사내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김 씨에게 고개 숙여 절했다. 사내는 옷이 모두 젖어 벌벌 떨고 있었다.
김 씨는 가진 전부를 내어준 후 허탈했지만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르신,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김 씨는 젊은이의 인사를 받자 아들의 엽전이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들아, 너의 효심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살렸구나. 이제 김 씨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젊은이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인연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물에 빠졌던 사내는 옷이 모두 떠내려가 몸을 가릴 수 없었다. 노인은 자신의 몸은 속옷 차림이 될지언정 젊은 사내의 체면을 위해 입고 있던 도포를 기꺼이 벗어주었다. 이보게, 나는 늙어 체면이 덜해도 괜찮네. 이 도포를 입고 몸을 가리게나.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중의 차림으로 사내는 김 씨의 도포를 입고 함께 길을 걸었다. 사내는 김 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는 이웃 고을 대갓집의 사위였으며 마침 오늘이 처가에서 큰 잔치를 벌여 사돈들을 청하는 날이었다. 저는 곽진사댁 사위입니다. 장인 어른댁이 바로 저 위 마을에 있사오니 어르신께서도 저와 함께 가주시어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증명해 주십시오. 이걸 어쩌나. 이 꼴로 가기가 민망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피 같은 돈으로 목숨을 구한 젊은이와 그냥 헤어지는 것도 김영감에겐 아쉬운 일이었다. 좋소. 함께 가봅시다. 김 씨는 사내와 함께 커다란 기와집 대갓집 문으로 들어섰다. 집안에는 손님들이 즐비하게 모여 술잔을 나누고 있었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김 씨는 중에 차림과 낡은 행색으로 인해 주눅이 들었으나 사내의 손에 이끌려 곽진사댁 안으로 올라섰다. 김 씨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중 한 사내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잔치를 베푼 곽진사댁의 주인이 좌중을 이끌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김 씨에게 잃어버린 열량을 돌려주었던 바로 그 마상객이었다. 어허, 어찌 이런 우연이. 하늘이 나를 놀리시는 것인가? 아니면 큰 뜻을 보이시는 것인가? 아니, 이분께서는 어찌 이리 초라한 모습으로. 그 사내는 김 씨를 알아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 구출된 사위는 장인과 아버지에게 절을 올린 후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장인 어르신,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오늘 강물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부디 이분에게 제가 진 빚을 갚을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강물에 휩쓸려 죽게 되었을 때 다른 구경꾼들이 돈을 요구했지만 이분께서 엽전 열량을 기꺼이 내어주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상객은 이미 김 씨에게 돈을 돌려준 적이 있었기에 그의 인품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김 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다. 혹시 전에 잃어버렸던 그 열량으로 내 아들을 살려준 것이오. 그 돈은 노인장께 그토록 귀한 돈이었는데 어찌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생면부지에 젊은 목숨을 위해 내어주셨소이까. 김 씨는 자신의 생활부터 아들의 비지죽 효심까지 숨김없이 모든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열량은 제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비지죽을 먹어가며 이 못난 애비의 체면을 세워주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허나 강물에 빠진 젊은이를 보고 내 아들의 효심으로 모은 돈이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진정 하늘이 바라는 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랑채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였다. 극도의 청빈으로 부모를 봉양한 아들의 효심과 그 효심의 증표를 남의 목숨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의 인품에 모두 감동한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님의 훌륭한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마상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는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하늘을 대신하여 보답할 것을 결심했다. 선생께서 보인 자비와 아드님의 효행은 인간 세상에 귀감이 됩니다. 네, 비록 재물을 가졌으나 이런 참된 인품을 사지 못했소이다. 내가 선생께 이 은혜를 약소하나마 재물로 갚으려 하오. 마상객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돈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두 집안의 살림을 합치면 3,000석의 논밭이 있었다. 우리 두 집이 힘을 합쳐 선생께 1,000석의 땅을 내어드릴 것이오. 선생께서는 이제 1,000석군이 되어 자손 대대로 편히 사시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 씨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마상객의 사돈이 이렇게 거들었다. 사돈 말씀대로 합시다. 아드님은 요즘 보기 드문 효자요. 선생께서는 의인이시니 마땅히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상객이 500석을 내고 사돈댁이 500석을 내어 김씨에게 1000석의 토지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이 동네로 와서 함께 살기를 간청하였다. 김씨는 꿈만 같은 일에 감사하며 김천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아들은 자신의 효심이 일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들아, 너의 비지죽 효심이 애비의 어리석은 마음을 바로잡고 한 생명을 구하여 천석의 땅이 되어 돌아왔구나.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고생하신 것을 보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지. 그리하여 김씨는 김천으로 이사하여 아들 내외 그리고 부인과 함께 천석의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아들은 여전히 김천 관아의 아전으로 남아 정직하게 소임을 다했고 김씨는 예전의 허세를 버리고 검소하게 살며 아들의 짐을 나누어졌다. 비지죽으로 연명하며 부모를 섬겼던 아들의 눈물겨운 효심이 결국 몰락해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진정한 복록이 된 것이다.